어머니를 살인한 사람을 잡아줘서 고마워요. 늦게 검거해서 미안해요. 이 사건은 2001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 스토리입니다. 사건 스토리의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면 제작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형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해가 바뀌어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범인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자괴감 때문만은 아니다. 남겨진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2001년 가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의 작은 주택가에서 34세 여성이 온몸이 묶인 채 숨졌다. 11살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발견했다. 범인은 사흘도 되지 않아 특정됐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이미 서울로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7년이 흘렀다. 범인은 서울 금천구의 작은 골목에서 고물상 주인으로 5년을 숨어 살았다. 매일 구리와 철을 손으로 만지고 저울에 달고 돈을 치르면서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그는 또 달아났다.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전남 해남의 바다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그를 잡은 것은 결국 바다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손에서 사라진 지문이 먼저 그를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풍랑이 그를 세상 앞에 내놓았다. 이것은 그 이야기다. 119 신고, 그리고 출동.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주택가에 119 신고가 접수됐다. 엄마가 묶여 있어요. 피가 나고 있어요. 신고자는 아이였다. 11살. 학교에서 막 돌아온 이현준이라는 아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아이는 귀가하자마자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걸 알았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아이는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몸을 비집어 들어갔다. 11살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본 것은 어머니였다. 손발이 묶이고 입도 묶인 채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후 약 15분 뒤였다. 그러나 이미 사망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수원 팔달경찰서 매산 지구대에 연락했다. 지구대에서는 본서에 보고했고 본서 형사과와 과학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했다. 나는 그날 오후 3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사건 현장은 2층 건물 1층 안채였다. 35평 규모의 가정집. 피해자는 이씨, 34세 여성. 이 집의 주인이었다. 현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벽면의 혈흔이었다. 피가 튀어 있었다. 공격이 거실에서 시작됐다는 증거였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불이 덮인 채 시신이 있었다. 이불 위에 다량의 혈흔이 배어 있었다. 피해자 이씨는 다음과 같이 결박돼 있었다. 입과 발목은 넥타이로 묶여 있었다. 양손과 목은 전선으로 묶여 있었다. 이불 위에 엎드린 자세였다. 부검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두정부, 머리 꼭대기 부위에 약 7cm가량의 열창, 즉 찢어진 상처가 4개.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선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대체 누가, 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현관 출입문 샤시에서 지문 3점, 안방 책상 서랍 손잡이에서 지문 1점, 안방 출입문에서 지문 1점, 안방 바닥에서 모발 5점과 음모,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없어진 것들,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거실에 지갑이 있었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강도였다. 아니, 정확히는 강도 후 살인이었다. 범인이 카드를 들고 나갔다면 그 카드를 어디선가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카드 거래 내역 추적에 들어갔다. 목격자 할머니.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주변의 탐문이다. 우리는 사건 현장인 주택의 구조를 파악했다. 피해자가 살던 1층 위, 2층에는 세입자 한 명이 있었다. 84세 할머니였다.
나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정정하셨다. 귀가 약간 어두우셨지만 기억은 또렷하셨다. 오늘 아침에 봤어. 10시쯤. 할머니의 말이었다. 2층에서 내려오는데 1층 현관에서 나오는 남자가 있더라고. 열쇠로 문을 잠그더니 그냥 가는 거야. 인사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나는 귀가 쫑긋 섰다. 열쇠로 문을 잠갔다. 이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다.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것이었다. 그 남자, 본 적 있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1년 전에 여기 집 수리해주던 사람 같은데? 하도 오래전이라 딱 단정은 못하겠는데? 근데 체형이랑 걸음걸이가 비슷해. 내가 오랜만이에요라고 했더니 쳐다보고는 대답도 없이 쏜살같이 가더라고. 84세 할머니의 진술은 짧았지만 형사로서 나는 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1년 전 집 수리를 해준 남자.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집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온 남자.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범인의 윤곽을 잡은 것이었다.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집수리 남자. 피해자 가족 조사도 병행했다. 피해자 이 씨에게는 친언니가 있었다. 38세, 수원 시내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우리 동생 원한 살 사람 없어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언니에게서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사건 전날, 어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1년 전에 집 수리해줬던 사람이 찾아왔다고. 뭔가 찾아오는 게 좀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인 9월 12일 이전, 즉 9월 11일에 이미 그 남자가 피해자 집을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전날도 왔다가 간 것이다. 나는 언니에게 다시 물었다. 그 집수리 해준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언니는 좀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친구 아는 사람이라서. 충남설비라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언니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 사연이 나왔다. 당시 충남설비는 언니의 지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실제로 집수리 일을 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밑에서 일하던 남자였다. 남편은 사건 전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충남설비 운영자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름은 김상태. 41세. 전과 조회를 해봤다. 특수강도 등 7범이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딱딱 맞아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 남자다. 용의자 특정. 김상태, 41세. 본 적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주민등록 등재 주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확인됐다. 주민등록이 실질적으로 말소된 상태였다. 흔히 말하는 떴다방, 주소 불명이었다. 전과 7범에 주소 불명에 도박벽이 심했다고 했다. 빚도 여러 군데 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카드 거래 내역도 나왔다.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9월 12일 오후 12시 49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은행 ATM에서 사용됐다. 현금 인출 금액은 총 570만 원. ATM 화면에는 얼굴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집수리 남자 추적이 끝나고 주민등록 사진을 ATM 화면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일치했다. 이 남자야? 팀장이 말했다. 이 새끼 범인이야? 우리는 강력팀 전원을 투입해 추적에 들어갔다. 김상태의 가족 주소지를 확인했다. 충남 아산시에 누나가 한 명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누나를 찾아갔다. 피의자 친언니의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의 누나를 통해 알게 된 인적사항으로 수원시 내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누나를 추적했다. 동생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한 5년 전에 일이 왔었어요. 어떤 여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근데 요즘은 소재를 모르겠어요. 연락이 뜸해서. 소재는 모른다고 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김상태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제 잡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험이 풍부한 전과자였다. 도박벽이 있고 빚이 많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도 파악했다.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적을 압축했다. 첫째, 도박 관련 장소. 둘째, 알려진 동거녀 및 내연녀들. 셋째, 채권자 공조. 특히 채권자 공조가 효과적이었다. 김상태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몇 군데 있었고 그들은 형사보다 더 집요하게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었다. 형사는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채권자는 돈 받으면 그만이다. 뒤를 밟든 지인을 통해 위치를 알아내든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채권자 중 한 명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추적, 그리고 도주. 채권자의 정보망은 형사 못지 않았다. 수원시 대산면 영양탕집 종업원인 문모 씨라는 여자하고 내연 관계예요. 거기 가봐요. 우리는 그 영양탕집을 은밀히 파악했다. 실제로 문모 씨라는 종업원이 있었다. 업주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확인하니 9월 12일 오후 6시경에 김상태가 가게에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그때 문 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김상태는 문 씨에게 전화해달라며 휴대폰 번호 2개를 남기고 갔다. 19로 시작하는 번호, 11로 시작하는 번호. 이것이 엄청난 소득이었다. 휴대폰 2대를 갖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이 남자의 습성을 말해줬다. 우리는 2개 번호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를 받았다. 기지국 추적이 시작됐다. 한편 문 씨를 찾아가 추궁했다. 김상태 어디 있어요? 그녀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범인 도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입을 열었다. 수원시 대산면 제동리라고만 알아요. 그 이하는 몰라요. 우리는 그쪽에 한 팀을 보냈다. 제동리 일대를 탐문했더니 김상태의 임시 거처가 확인됐다. 하지만 가보니 집만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문 씨가 이미 연락해 준 것이었다. 우리 형사들이 문 씨를 추궁하는 동안 문 씨는 이미 김상태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기지국 추적 결과가 나왔다. 9월 14일 오전 김상태의 휴대폰은 수원을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오전 9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기지국, 이어 9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기지국, 9시 48분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지국에서 신호를 잡았다. 서울이었다. 그것도 금천구 가산동.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던 바로 그 주소였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까지 차를 달려갔을 때 기지국 신호는 이미 더 이상 잡히지 않았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차 안에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범인이 또다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는 서울 어딘가로. 범행 전모.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은 증거로 범행 전모를 완전히 재구성했다. 2000년 4월 김상태는 피해자 이 씨의 집 수리를 맡았다. 총 공사 금액은 22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 씨는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고 또 미뤘다.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돈을 더 받을 사람이 자기 먼저 줘야 된다느냐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었다. 김상태는 도박빚이 많았다. 그 1700만 원이 절실했다. 2001년 2월에도 한 번 찾아갔다. 그때도 미뤘다. 그리고 9월 11일 또다시 찾아갔다. 피해자 이 씨는 언니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집수리 해준 사람이 또 왔다고. 찜찜하다고. 다음 날인 9월 12일 오전 9시 15분. 김상태는 세 번째로 그 집의 현관 앞에 섰다. 이 씨가 문을 열었다. 왜 또 왔어요? 거실에서 얘기가 시작됐다. 1700만 원 내놔요. 공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사기꾼 같은 놈. 이 씨가 쏘아붙였다. 김상태는 말문이 막혔다가 분노가 치솟았다. 이 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고 이 씨가 다시 욕을 퍼부었다. 그 순간 김상태 눈이 뒤집혔다. 주방에 있던 조리용 도마를 집어들었다.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이 씨가 쓰러졌다. 선풍기 전기선을 끊었다. 김상태는 그 선으로 이 씨의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말했다. 죽을래? 돈 내놓을래? 이 씨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자 지갑을 뺏었다.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그런데 그 순간 만약 이 여자가 살아남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상태는 결심했다. 전기선을 절단해 더 긴 끈을 만들었다. 이 씨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이 씨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카드 비번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상태는 더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결박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있던 넥타이로 입과 발목을 묶었다. 신발장 서랍에서 찾은 인터폰 전선으로 양손을 결박했다. 그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졸랐다. 축 늘어졌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씨의 다리가 약간 움직였다. 아직 살아있었다. 김상태는 다시 도마를 들었다. 머리를 3번 더 내리쳤다. 이불로 덮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다. 오전 10시 범행을 하고 나오면서 2층에 사는 84세 할머니와 잠깐 눈이 마주쳤다.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그 후 화성시에 있는 은행 ATM 3군데를 돌며 피해자의 카드로 570만 원을 뽑았다.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다. 5년의 공백. 2001년 9월. 우리는 김상태를 놓쳤다. 서울 금천구 어딘가로 사라진 것은 알았지만 주소 불명 상태의 7범 김상태는 쉽게 꼬리를 잡히지는 않았다. 공조 수사, 전국 수배, 연고지 추적. 그 모든 것을 했지만 김상태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사건을 잠시 다른 형사에게 인계해야 했을 때도 나는 그 파일을 서랍 깊이 넣지 않고 항시 선 수사 위치에 놓았다. 수시로 들여다봤다. 혹시 비슷한 이름이나 사건이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아이가 자꾸 생각났다. 당시 11살짜리 이현준. 어머니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걸 혼자 발견한 그 아이. 119에 전화를 걸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던 그 아이. 지금 그 아이는 이제 16이 됐을 것이다. 어쩌면 17.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은 범인을 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범인은 사라졌다. 5년 동안. 고물상 주인 김 사장.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좁은 골목. 그곳에 서울 고물상이라는 간판. 단 작은 고물상이 있었다. 운영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인근에서는 그냥 김 사장으로 통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고철, 폐지, 구리선, 알루미늄 등을 사들이는 사람이었다. 일이 많을 때는 온종일 손을 쉬지 않았다. 묶인 구리선을 풀고 쇳덩이를 옮기고 저울에 달고 값을 매기고 지폐를 세고. 그의 손은 늘 거칠었다. 구리 산화 물질이 피부에 배어 손이 항상 거무칙칙했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두꺼워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는지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인근 상인들은 그를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안부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도 잘 몰랐다.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착시한 사람으로 변정했다. 그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부지런한 고물상 주인이었다. 그 남자의 원래 이름이 김상태라는 것, 그러나 가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5년 전 경기도 수원시에서 34세 여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강도살인범이라는 것을 금천구 가산동 골목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구리 폐기물 매입 신고. 2006년 봄.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당시 구리 폐기물 불법 유통 단속이 한창이었다. 통신선, 전력선, 건설 현장 등에서 무단으로 빼낸 구리를 고물상을 통해 현금화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공조해 고물상을 대상으로 구리 폐기물 매입 내역 신고 의무화 제도를 강화했다.
매입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지문. 가산 고물상에도 구리 폐기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다. 그리고 고물상 운영자인 김 사장도 경찰의 정기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금천구에 있는 관할 경찰서 가산지구대 형사 2명이 가산 고물상을 방문한 것은 2006년 4월의 일이었다. 정기 단속이었다. 운영자 신분 확인, 매입 장부 확인, 신고 내역 점검. 김 사장은 특별히 당황하는 기색 없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 이름 김상태, 주민번호 대조, 전산조회, 전과 기록이 있었다. 7범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배 중인 범죄는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 형사 중 한 명이 지문 채취를 요청했다. 행정 절차상 고물상 운영자의 지문은 사업자 등록 시 이미 채취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문 기록이 시스템에서 불명확하게 처리돼 있었다. 손 한번 주시겠어요? 김 사장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형사가 지문 채취 잉크패드에 엄지를 찍으려 했을 때 이상함을 느꼈다. 손가락 끝이 매끄러웠다. 지문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의 밀려 있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뚜렷한 융선이 눈에 띄지 않았다. 손이 많이 다르셨네요. 이 일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 사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지문은 채취됐다. 하지만 감식 결과는 인식 불량이었다. 지문 융선이 너무 마모돼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일단 매입 장부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형사 중 한 명이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받았다. 아까 그 고물상 주인,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상태요? 왜요? 전과 7범의 지문 인식 불량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달아 없어진 지문. 금천구 경찰서 형사과. 형사 박준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다. 가산 고물상 김상태의 파일이었다. 신원조회 결과는 깨끗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일치했다. 수배 기록 없음. 그런데 지문이 걸렸다. 고물상 업무 특성상 구리, 철, 각종 금속을 매일 맨손으로 다루다 보면 지문 융선이 서서히 마모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특히 구리의 경우 산화막이 피부에 달라붙으면서 지문 능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직업성 지문 소실. 드문 경우지만 있는 일이었다. 박 형사는 다음날 다시 가산 고물상을 찾아갔다. 지문을 다시 한번 채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 것이 인식이 잘 안 됐거든요. 김 사장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10손가락 전부. 결과는 같았다. 10손가락 모두 인식 불량 또는 판독 어려움. 박 형사는 그 결과를 들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 의뢰했다. 잠재 지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까? 직업성 마모가 심한 경우입니다. 이미 마모된 지문에서 잠재적인 융선 흔적을 찾아내는 기법이었다. 일반 잉크 채취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형광 시약을 사용하거나 다각도 광원 조사를 통해 숨어있는 융선 패턴을 끌어낼 수 있었다. 3일이 걸렸다. 과학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일부 손가락에서 부분적인 융선 패턴이 검출됐습니다. 완전한 지문은 아니지만 비교 감식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혹시 이 인물에 대한 과거 지문 기록이 있습니까? 박 형사는 김상태의 전과 기록을 뒤졌다. 7범이라면 과거에 채취된 지문이 있어야 했다. 특수강도로 검거됐던 기록이 있었다. 1995년 그리고 1998년 두 차례의 지문 기록. 그것을 과학수사팀에 넘겼다. 다음 날 아침 결과가 나왔다. 과거 지문과 현재 채취 샘플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다만 완전한 일치 판정은 아니고 고도 유사 수준입니다. 그건 충분했다. 박 형사는 그 결과를 들고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 사람 전국 수배 기록도 다시 한번 전수 조회해 주십시오. 7범이고 지문이 이 지경이라면 도망 중인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전 기록.
전국 수배 미결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키워드 김상태, 1960년대생, 충남 아산 출신, 특수강도 등 전과 다수. 처음 조회에서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박 형사는 포기하지.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식을 바꿨다. 주민번호를 넣었다. 그리고 미결 사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돌렸다. 화면에 결과가 떴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 8달경찰서. 사건 일자 2001년 9월 12일. 죄명 강도살인. 피의자명 김상태. 41세. 상태 도주 중. 소재 불명. 박 형사의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도살인. 2001년. 수원. 5년 전 사건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수원 8달경찰서에 연결됐다. 담당 형사 이름을 대며 통화를 요청했다. 2001년 9월 매산동 강도살인 사건 담당하셨던 분 있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 사건 담당입니다. 목소리에는 뭔가 긴장이 섞여 있었다. 김상태 소재 파악됐습니까? 지금 어디서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수화기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다. 검거 직전, 그리고 두 번째 도주. 나는 그 전화를 받은 날 파일을 꺼냈다. 2001년 9월 12일. 매산동. 34세 이씨. 당시 11살 아들 이현준. 5년. 그 파일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 나는 즉시 출장 협조를 요청했다. 금천구 경찰서 측에 공조 검거 요청을 보냈다. 2006년 4월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금천구 경찰서 박준영 형사를 만났다. 젊은 형사였다. 그의 정밀한 수사가 5년 전 미제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처음엔 그냥 지문 불량이라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계속 파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박 형사의 말이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가산 고물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좁은 골목, 간판 가산 고철상, 안에서 저울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오후였다. 고물을 사고 파는 소리들. 나는 박 형사와 골목 입구에서 합류했다. 두 방향으로 포위망을 좁혔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가게 안에 김상태가 골목 입구 쪽을 힐끗 쳐다봤다. 반코트 차림의 표정이 굳은 남자들. 형사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칠범이었다. 경찰의 걸음걸이, 눈빛, 분위기를 체질적으로 감지해내는 사람이었다. 김상태가 구리선 뭉치를 내팽개치고 가게 뒷문으로 뛰었다. 뛴다. 우리는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뒷골목, 담벼락, 빌라 사이를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이 골목 구조를 꿰고 있었다. 5년 동안 매일 다닌 길이었다. 10분도 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골목 한복판에서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5년 전과 똑같았다. 또 손이 닿는 곳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가산 고물상은 텅 비어 있었다. 저울 위에 구리선 한 뭉치만 놓여 있었다. 이번엔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전남 해남, 어선의 삶. 2번 도주한 사람이 머리를 쓴다면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배가 뜨고 금천구 일대가 수색망에 포함됐다. 서울 전역으로 수배가 확대됐다. 그러나 김상태는 이미 서울에 없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도주하던 날 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장 멀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움직인 것이었다. 그가 닿은 곳은 전남 해남이었다. 땅끝 마을로 불리는 그곳. 작은 어촌. 바다와 갯벌 사이에서 낯선 사람 하나가 섞여들기에 어렵지 않은 곳이었다. 전남의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부둣가로 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선원을 통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새 어선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신원 확인을 안 하므로 어선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배가 필요한 곳은 항상 사람이 필요했다. 말이 없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팔 힘만 있으면 써주는 곳이 어선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어선 일을 시작했다. 그때도 고물상에서 고물로 들어온 배 품속에 끼어들어온 각가 신분증으로 속이고 배를 탔다. 김태균으로 성게잡이, 멸치 어망, 통발 작업. 새벽 4시에 배에 오르고 저녁이 되어야 선착장에 내리는 하루.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며 버티는 삶이었다. 배 위에서는 이름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새로운 양반,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선주는 일을 잘한다며 술을 한 잔씩 줬고 그는 말없이 받아 마셨다. 그로부터 2년 후 경찰은 김상태가 어디 있는지 수원 팔달경찰서 형사가 아직도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검거 직전에 놓쳐서 허탈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 있으면 언젠가는 검거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선 위에서 김상태는 검거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수원 매산동 골목. 어머니의 몸을 이불로 덮고 나온 그 집. 잠근 현관문 닫고 서울에서 지금은 전남 해남까지 참 한순간의 범죄로 지금의 해남까지 7년의 인생여정이었다. 지금은 바다 어선에까지 와서 일상생활은 하고 있다. 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타인의 이름으로 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사용한다. 언젠가는 어선을 사서 중국으로 밀항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로 조류 등등 일어난 것을 선장 몰래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가을이었다. 풍랑 속의 좌초, 그리고 신원 확인. 2008년 10월 초 전라남도 해남 앞바다에 태풍 여파에 강한 너울이 들이쳤다. 파도 높이가 5m를 넘었다. 그 어선은 새벽 조업을 나갔다가 귀향 중에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선체가 크게 기울고 엔진이 멈추면서 배는 해안가 바위 인근에서 좌초됐다. 해안경찰 경비정이 출동했다. 조난 신호를 포착하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20분경이었다. 파도가 거칠었다. 경비정에서 구명 보트를 내렸다. 선원들이 한 명씩 구조됐다. 그리고 우리는 해안파출소에 인계되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덫에 갇힌 꼴이 되었다. 선원은 총 4명이었다. 3명은 비교적 빨리 확인이 됐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문제였다. 신분증이 없었다. 의도도 가짜라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 이름을 물었더니 가명을 뗐다. 하지만 구조 절차상 신원 확인은 필수였다. 해안파출소에서 목포해안경찰서로 이송된 뒤 신원 조회가 진행됐다. 아무래고 신원이 미상이라 목포경찰서로 이송된 것 같다. 주민번호를 불렀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댄 것이었다. 전산에 이름이 떴다. 김상태. 그리고 0.3초도 되지 않아 화면에 빨간 글씨가 올라왔다. 지명 수배중. 죄명 강도살인. 수배관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수배일자 2001년 9월. 담당 해안경찰관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수갑을 꺼냈다. 일어나세요. 김상태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막 올라온 사람이었다. 온몸이 소금물에 절어 있었다. 손도 떨리고 있었다. 그 손. 구리를 만지던 손도 아니었고 어선의 밧줄을 잡아당기던 손도 아니었다. 그저 7년의 도주가 끝난 사람의 손이었다. 해안경찰은 수원 팔달경찰서에 즉시 연락을 취했다. 수배 중이던 강도살인 피의자 김상태, 전남 해남 해상에서 어선 좌초 구조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병 인도 요청합니다. 너는 목포해영경찰서 철창에서 하루 구금된 후 수원 팔달경찰서에서 온 형사들에게 인계되어 수원으로 갔다. 참 기구한 운명이다. 밀항하려고 했으나 배가 좌초되어 이렇게 구속되다니 내 운명이 다 된 것 같다. 조사실, 그리고 자백. 수원 팔달경찰서 형사께 나는 그날 근무 중에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살인 수배자 검거 통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 전화를 받자 말자 그날 전남 해남으로 내려갔다. 7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들린 것이었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신병을 인수했다. 수원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나는 뒷좌석의 김상태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검거 직전에 놓쳐서 속으로는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조사실 의자에 앉힌 뒤에야 나는 그를 마주 봤다. 5년 전 주민등록 사진의 얼굴. 금천구 고물상에서 지문 단속을 받던 그 얼굴. 이제 2년의 어선 생활이 더해진 얼굴이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고 머리는 거의 다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김상태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렸다. 7년이나 기다렸다. 몇 분쯤이야 기다릴 수 있었다. 2001년 9월 12일 오전 9시 15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내가 말했다. 이 시집에 갔죠? 김상태는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거실에서 도마로 머리를 내리쳤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카드 6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갔고 ATM 3군데에서 570만 원을 뽑았어요. 나는 천천히 사건을 진술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도 있고 ATM 영상도 있고 84세 할머니 목격 진술도 있어요. 김상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어떻게 찾았어요? 김상태가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물상 하면서 지문이 달아서 안심하고 있었나요? 그 다른 지문이 오히려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서 수배 기록을 찾아냈고 당신이 도망쳐도 수배는 그대로였어요. 바다 위에 있어서 잡을 수 없고 그는 결국은 중국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조사 중에도 김상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문이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의심을 불러왔다. 다른 지문은 경찰의 주의를 끌었고 거기서 다시 파고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해남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좌초되지 않았다면,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또 달아났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바다가 막아섰다. 조금 뒤 김상태는 입을 열었다. 공사 잔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1,700만 원이 있어야 됐어요. 빚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공사비를 또 미루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뺨을 때리자 쏟아진 욕설, 분노가 폭발해 도마를 집어든 것. 처음에는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를 뺏은 뒤 살아있으면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목을 졸랐다. 다시 도마로 내리쳤다. 그 집에 아들이 있는 건 몰랐어요. 진술서에 서명하는 김상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5년간 구리를 만지고 쇠를 옮기며 굳었던 손이었고 이후 2년은 어선 밧줄을 붙잡았던 손이었다. 지문이 없는 손. 그러나 우리가 끝내 찾아낸 범인의 재판, 그리고 선고.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충분했다. 7년 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모발, ATM 영상, 84세 할머니의 목격 진술, 피해자 언니의 진술,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본인의 자백.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공사 잔금을 받으러 간 것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재판부는 그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분명했다. 카드 비번을 알아낸 뒤 피해자를 결박하고 살해한 것. 그것은 명백한 사리가 있는 행위였다. 도마로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이불로 덮고 문을 잠그고 나간 것. 그것은 우발이 아니었다. 그리고 7년 동안 신분을 숨기며 2번씩이나 도주한 것. 고물상으로 그리고 어선으로. 최종 선고. 징역 30년. 법정에서 판결이 낭독될 때 나는 방청석에 있었다. 방청석 한 구석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현준이었다. 11살이었던 그 아이. 이제 28살이 된 청년. 선고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청년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했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만약 박 형사가 그냥 지문 인식 불량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직업상 지문이 다른 사람은 드물지 않다. 그것을 대부분의 경찰은 별거 아닌 것으로 처리한다. 서류에 지문 인식 불량, 유관 확인이라고 적고 끝낸다. 그런데 박 형사는 계속 파고들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전과 7범인데 이름이 수배 목록에 안 걸린다는 게 이상했어요. 꼭 뭔가 빠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형사의 직감으로. 그게 7년 전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끌어내서 결국은 검거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검거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